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유종일입니다. 지금부터 제25차 세종 국가 리더십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성경용 이사장님께서 환영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 리더십 포럼을 쭉 이끌어 계시는 한국행정연구원 안송호 원장님께 환영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님 먼 걸음 해주시고 좋은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원장님들 이 연말에 각종 행사가 많으신데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와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5차 세종 리더십 포럼입니다. 주제는 디지털 르네상스 모델 국가. 네,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뉴딜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우리 한국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막아내는데 이 ITC 인프라가 뒷받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태원에서 나이트클럽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깜깜했는데 거기서 한 600 몇십 명을 확진자를 찾아내는데 이 ITC 기술이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ITC 기술은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제가 좀 보니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도 있는 이런 양날의 칼이라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ITC 기술이 발달하면서 1인 방송들, SNS 같은 것들이 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이런 요인으로도 나타나고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디지털 독재 또는 디지털 레니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도 우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디지털 전환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문 원장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또 토론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귀중한 공부의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KTV에서 이렇게 방영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용식 원장님,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간단히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맡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총리실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이시고 김근태 재단 부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화려한 전 경력을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을 지내셨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디지털 소통위원장도 하셨고요. 학력을 보니까 제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나온 건 알았는데 그 외교학과에서 석사도 하셨네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예전에 나우콤 대표이사를 하셨었고 저서도 여러 권 있는데
아마 이분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좀 잘 알려주는 것 같아서 소개하자면, 함께 살자, 또 꾸준함을 이길 그 어떤 재주도 없다, 그리고 인문의 스펙을 타고 가라, 이런 저서들이 있습니다. 오늘 디지털 르네상스 모델 국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1시간 정도 해주시겠습니다. 문용식 원장님 초대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서 하면 되나요? 예, 방금 소개받은 문용식입니다. KTV에서 촬영을 하는데 가운데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 연당 가까이 붙어서 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이 세종 국가 리더십 포럼이죠. 아까 소개 때 들어보니까 벌써 25회째나 된다고 하던데, 이 귀한 분들 뵐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용 이사장님하고 계속 연을 맺고 있는데,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관계라서 오라고 해서 왔더니만 이사장님께서 안 계시네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러니까 본래 주제가 디지털 르네상스 모델 국가인데, 이 모델 국가를 만들기 위한 핵심이 이제 지금 디지털 뉴딜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이 이제 AI 데이터 산업이라서 좀 더 포커싱을 구체적으로 해봤어요. 저는 아무래도 디지털 뉴딜 첫 제안자이고, 그리고 그 뉴딜 사업의 책임 수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현장의 반응, 생생한 그 움직임, 그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하는 역할에 맞는 것 같아서 그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계획 세워놓고 뒤돌아서면 잊어먹더라고요. 또 계획 세우고. 근데 세운 계획을 계속 완벽한 계획은 없기 때문에 실행하면서 애자일하게 개정해 나가고 빠른 속도로 실행하고 뭔가 작은 성과를 축적하고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얘기의 결론이 디지털 르네상스 모델 국가인데 이 뜻은 다 아시잖아요.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이 오면 뭔가 시대와 문명이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엄청난 그 중세 유럽 패스트가 왔을 때 그 이후에 근대 문명이 시작되었듯이 이 코로나도 그냥 지나가지는 않겠죠. 저희 사회 역사에 뭔가 흔적을 남길 텐데, 포스트 코로나가 저희한테 가져다 주는 새로운 시대가 뭘 거냐, 저는 그걸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 새롭게 도래할 21세기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를 선도하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국가로 대한민국이 우뚝 설 거라고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 혹시 미국 영화인데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워낙 감동적인 영화라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비긴 어게인을 최근에 3번째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게 이제 음악 영화이기 때문에 음악으로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는 아름다운 결말이 있는 영화잖아요. 한국에서도 한 500만 들어서 엄청 인기를 끌었던 영화인데, 그게 얼마나 인기를 끌었으면 TV 프로그램에서 비긴 어게인 그 포맷을 그대로 따가지고 TV 프로그램을 만들었겠어요. 전 세계를 돌면서 현장에서 노래 부르고 그걸 녹음하고 그걸 들려주고
코로나 시대 때는 전 세계는 못 가니까 이제 한국의 명소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현장에서 노래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감동적인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키라 나이틀리라는 아주 매력적인 배우죠. 영화에서 싱어송라이터로 나와요. 그런데 뉴욕까지 와서 실연을 당해요.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실연에 빠져가지고 자기 대학 때 친구가 노래 부르는 조그마한 뮤직 바에 찾아가서 아주 그 상처에 쩔은 그런 표정으로 우두커니 앉아 있죠. 근데 그 친구가 무대에서 노래 한 곡 부르다가 찾아온 여주인공 키라 나이틀리를 보고서 권유를 하죠. 무대로 노래 한 곡 부르라고 초대를 해요. 그 여주인공이 실연에 빠져 있는데 노래 부를 뭐 마음이 되겠어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싫다고 거절을 하니까 그때 남자친구가 키라 나이틀리한테 하는 얘기가 여긴 뉴욕이야. 그 한마디였어요. 그게 전에는 안 들렸는데 아주 뜻깊게 들리더라고요. 여긴 뉴욕이야. 이 영화 6년, 7년 전쯤에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자부심에 가득 찬 말이에요. 세계 경제의 수도, 문화의 수도, 기회의 땅. 매일같이 모든 뮤지컬, 재즈 공연이 열리는 그런 공연 예술의 수도. 해서 이 자리에서 너가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야. 전 세계 최고의 음반 기획자가 이 자리에 있을 줄 몰라. 너한테 어떤 행운을 가져다 줄 줄 몰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그 영화에서 그날 해고당한 천재 음악 기획자가 그 자리에 우연히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사연이 만들어져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그런 뜻이거든요. 그 문화 자본, 그 상징 자본을 가진 뉴욕의 자부심에 가득 찬 그 표현이 여긴 뉴욕이야 이런 뜻인데 그랬던 뉴욕이 올해 코로나 사태 때 어땠습니까? 한참 심할 때 3월, 4월 이때 사망자가 10,000명이에요. 사망자가 확진자가 10,000명이 아니라 뉴욕시에서 죽은 사망자가 10,000명이어서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냉동차에다 방치하고 그것도 이제 냉동차가 다 가득 차니까 섬에 시체를 파묻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세계 경제의 수도, 문화의 수도라는 그 상징 자본 가득 찼던 뉴욕이 완전 이미지가 꼬꾸라지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반면에 대한민국은 어땠어요?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 ICT 기술을 바탕으로 테스트면 테스트, 추적이면 추적, 치료면 치료, 이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해서 K 방역 모델을 전 세계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수한 힘. 그래서 새롭게 도래할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모델 국가가 될 것이고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은 그때는 우리 스스로 여긴 서울이야, 여긴 한국이야 그런 말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미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LA의 IT 기업들은 지금도 대부분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했거든요. 40% 50%가 원칙 재택근무예요. 그러니까 그 값비싼 실리콘밸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 사이에서 환경 좋지, 치안 좋지, 사회가 락다운되지 않지, 음식 맛있지, 서울에나 가볼까?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로 발전할 수 있는 서울의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미 메이드 인 서울, 메이드 인 코리아는 옛날 저희가 20년, 30년 전에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저머니 하듯이 젊은 층 사이에서는 아주 힙한 뭔가 신선한 그런 브랜드로까지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줄여서 말씀드리면 6, 7년 전에 비긴 어게인에서 여긴 뉴욕이야 했던 대사가 앞으로 5, 6년 후에는 여긴 서울이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르네상스 모델 국가를 어떻게,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과 실상이 뭐겠느냐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거죠. 크게 혁신, 뭐 대응 전략, 시장 반응, 핵심 과제, 뭐 이런 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 나름 목차에 라임을 맞췄어요. 네.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콘드라티예프라는 소련 경제학자가 100년 전에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 50년, 60년 주기로 커다란 사이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장기 파동론이죠. 3번의 파동이 있었다고 콘드라티예프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이어받아서 그 위대한 경제학자 슌페터가 분석을 해보니까 왜 장기 파동이 있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게 기술 혁신이라는 거죠. 그 유명한 파괴적 혁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도 50년 주기로 파동이 있어서 커다란 기술 혁신, 제 첫 번째 파동이 증기기관, 그 다음에 뭐 철도, 전기, 자동차, ICT 해서 6번째 파동을 저희가 맡고 있다. 그 파동을 가져다 준 핵심 기술은 AI다. 이게 앞으로 세계 경제의 50년을 좌우한다 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AI가 이렇게 중요해서 보면 이 무한 팽창, 이 경계의 파괴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기업만 들어봤는데 카카오가 모빌리티와 금융으로 진출하고, 아마존이 뭐 AWS 이런 클라우드다, 음성인식 비서다, 이런 혁신 기업으로 된 지는 오래됐고요. 구글도 웨이모 같이 자율주행차를 선도하고 있고, 저는 잘 몰랐는데 베릴이라는 헬스케어 바이오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앞서가는. 해서 지금 코로나 백신도 여기서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경계가 파괴되고 영역을 넘나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AI는 AI 자체로서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AI는 뭔가 그 최적화를 이룰 무언가 결합되어서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플러스 X라고 하는데, 이 모든 X와 결합해서 경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AI에서는 특히 중요한데, 미국은 산업 혁신, 기술 혁신을 이끌어가는 패턴이 아주 특별하죠. 정부에서 주도해서, 특히 고등국방성, 뭐 다르파 같은 기관에서 막대한 원천 기술 개발을 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기술을 가지고 민간에서 사업에 활용해서 표준을 만들어 버리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흐름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고요. 중국은 뭐 공산당의 힘이죠. 공산당 영도 소조가 이끌어가는 힘, 그리고 15억 인구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힘. 그래서 약간 폐쇄적인 환경에서 인터넷도 구축하고 프라이버시도 무시해 가면서, 예를 들어 안면 인식 기술 같으면 전 세계 탑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래서 AI에 있어서는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와서 뭐 최근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본격화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경제 분쟁도 결국은 AI 기술로 중국이 미국의 영역을 위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가 저는 경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통신 쪽도 그렇고, 반도체 쪽도 그렇고, 서비스 쪽도 그렇고, 뭐 틱톡 같은 걸 규제하려고 하는 게, 틱톡의 사용자가 전 세계 20억인데 미국에서 특히 젊은 층한테 인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2억의 인구가 틱톡을 쓴다는 건데,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손바닥 안에 2억
명이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쓰는 정보가 중국 공산당 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건 끔찍할 노릇이죠. 그래서 이런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AI를 둘러싼 경쟁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진단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천 기술 개발 수준에서 미국을 100이라고 할 때 우리는 80 수준이다, 70 수준이다, 뭐 그런 상태고요. 해마다 미국에 비해서 2년, 3년 뭐 늦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영역은 대한민국이 강점이 있는 것은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예요. 산업과 결합해서 응용하는 분야에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 뒤에 제가 이 AI 기업들의 상태는 뒤에 마지막에 다시 조금 소상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글로벌한 경쟁이 어떻고 이 AI 파괴력이 어떻고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이걸 헤쳐가려면 어떤 커다란 전략 방향 하에서 해야 되느냐를 제가 좀 정리를 해 본 건데요. 응용 기술이 중요하다. 세계 1등을 목표로 하는 영역을 잡아야 된다. 분석 활용이 중요하다. ABC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 개발은 늦었지만 응용 기술에 앞서 가자. 이 얘기는 비유해서 들면 여러분들 저는 AI가 100년 전에 전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100년 전에 전기가 막 뭐 100년도 넘었겠죠. 에디슨하고 테슬라가 직류 교류 이렇게 하면서 막 전력원이 공급이 됐을 때 그때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때 미국의 엄청난 그 산업 영역별로 그 독점하는 기업들, 그걸 기업 결합 집단을 뭐라고 그러죠? 콘체른이라고 그러나요? 뭐 우리로 치면 현재 재벌 같은 그런 기업 결합 집단들이 30여 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한 규모를 가진 그런 거대 기업들이 전기가 등장해서 그 전기를 동력원으로 잘 활용해서 공장 설계를 제대로 바꾸고 효율화시킨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다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50% 이상이 전기를 제대로 못 써서 독점 대기업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19세기, 20세기 초 일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전기 기술 개발에서는 대한민국이 뭐 한 게 없잖아요. 에디슨과 테슬라가 했지. 하지만 대한민국이 전기 생산과 활용에서는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AI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걸 보여준 게 아까 제가 말씀하신 K 방역에서도 그게 있었던 것이고, 마스크 앱 사례는 여러분들 5천만 국민들이 다 그 마스크 대란 때 이 앱을 깔고서 이걸 활용해서 약국을 이용하셨을 테니까 너무나도 생생한 경험이니까 이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 그 위기 때 2월, 3월 얼마나 위기였어요. 그 위기 때 가장 위기가 극심하고 이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던 순간이 마스크 대란 때예요. 3월 그 추위에 마스크 한 장 사려고 새벽같이 마트에 가서 30분 줄 서도 품절됐다고 못 사고, 분노가 이렇게 올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최초로 국민께 사과했던 건이 마스크 대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잡아라라고 난리가 났었죠. 모든 정부가 난리가 나서 이제 방침을 약국에서 제한 판매하자라고 정해서 물류에서부터 그 유통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이제 그 정비해 가는데, 약국에서 판매하면 시민들이 약국 가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없다, 재고가 남아 있다 없다, 그 정보를 미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스크 웹과 앱을 통해서 재고 정보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준비해라 했더니
최초 보고는 3개월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정부가 일하는 방식대로 했으면 3개월 걸리겠죠. RFP 제안 요청서 만들고 제안 접수 받고 평가하고 협약 맺고 개발하고 하면 3개월 걸리겠죠. 말이 안 되는 보고를 하니까 더 다그치니까 최대한 앞당겨도 한 달입니다. 마스크 앱 개발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이게 최종 보고였다는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저한테 BH에서 SOS가 왔는데 이 상황이 이런데 다음 주 초부터 약국에서 유통이 되는데 이 재고 정보를 알 수 있는 앱을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 전화를 제가 수요일날 받았어요. 그러냐고 한번 뭐 방법을 찾아보겠느라고. 그 뒷날 목요일날 오전에 약국의 판매 정보, 원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심평원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를 하는 저희하고 클라우드 기업하고 그리고 시빅 해커들, 이 민간에서 자기 기술을 가지고 뭔가 사회 공헌 활동을 하려고 하는 개발자들하고 이 모든 이해관계자 플레이어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죠.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데이터를 우리가 이런 포맷으로 오픈 API를 이런 포맷으로 줄 테니 미리 개발을 준비하고 있어라. 리얼 데이터는 판매될 때 나가니까 미리 그 포맷에 맞춰서 개발하고 있어라. 그 포맷대로 우리가 데이터를 쏴줄게.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개발을 획기적으로 앞당긴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없어도 그 어떤 정보가 어떤 순서로 어떤 포맷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 맞춰서 개발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5천만 국민이 쓸 텐데 이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산 자원은 감당이 안 되니 네이버에서 이 오픈 API를 콜하는 그 서버를 클라우드를 담당해 다오. 그래서 네이버가 그걸 담당해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클라우드 기업들 KT다, MVP다 이런 클라우드 기업은 개발자들이 달라붙어서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을 무한정 제공해 다오. 이렇게 역할 분담을 쫙 해서 각자 맡은 위치에서 심평원은 심평원대로 데이터 개방 작업, 우리는 우리대로 오픈 API 전환 작업, 클라우드는 클라우드대로 그 준비 작업, 시빅 해커들은 시빅 해커대로 앱 개발 작업을 동시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만들어냈어요. 수요일 날 전화 받고 목, 금, 토 3일 만에 만들어놔서 일요일 날 테스트하고 월요일 날 짠 오픈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약사협회의 초기 반발이 좀 있었거든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주민번호 다 입력해야지, 2장씩만 팔아야지, 민원 들어오지, 돈은 안 되지 하니까 약사협회가 정치적으로 반발하는 걸 무마하느라고 실제 유통은 화요일 날부터 됐어요. 우리는 그전 일요일 날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석 달 걸린다는 것은 3일 만에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 혁신이 가능한데, 제가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걸 다른 나라에서 해라고 하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방법을 가르쳐줘도 못합니다. 왜냐? 약국에서 마스크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일주일 동안 한 사람 앞에 2장밖에 못 산다 하면 2장 중복 판매 제한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맨 땅에서 새로 개발하려고 하면 한 달, 2달 걸리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자정부가 워낙 강해서 의약품 중복 판매 금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마스크라는 필드 하나만 추가하면 마스크 중복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방지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쉬워요. 이건 전자정부 30년 동안 축적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3일 만에 가능한 거지 맨 땅에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OECD 평가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3회 연속 1위 하는 기업인데요. 심평원과 저희 사이에 심평원이 데이터를 어떻게 개방하면 우리가 오픈 API로 전환을 어떻게 해서 시민들한테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어떻게 제공한다 하는 것이
십수번에 걸쳐서 수년 동안에 작업을 같이 해온 그 프로토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나도 쉽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기업들이 정말로 꽤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API 서버 제공하고 지도 API 무한정 제공해 줬잖아. 이거 다 유료로 뭐 몇 회 이상 콜 하면은 유료로 서비스하는 건데 카카오하고 다음하고 네이버가 이걸 국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다 제공을 해 줬는데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과 우리 사이에 얼라이언스 협의체가 있어서 역할 분담하고 서로 신뢰관계가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시빅 해커들 풍부한 개발자 집단들 자기들 재능을 가지고 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소위 DSI 디지털 소셜 이노베이션에 이렇게 열의에 충만한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던 거죠. 대한민국은 이렇게 인적 자원과 시스템과 인프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다 하는 걸 이 마스크 앱 개발하면서 직접 몸으로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뭐 AI가 중요하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중요성 얘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 식상한 얘기고 가능성 얘기를 해야 돼요. 뭘 하면 1등할 수 있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실행해야 되는지 해서 1등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대한민국의 강점을 살려서 1등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오른쪽에 인프라 경쟁력은 세계 최고잖아요.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와요? 데이터는 시스템에서 나오거든요. 업무 시스템, 민원 시스템에서 공공 데이터가 나오고 센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망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인터넷 서비스, IoT 센서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시스템과 인프라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데이터 생성에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AI 자체로서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뭔가 그 AI를 실어 날라서 그 최적화할 수 있는 딜리버리가 있을 때 AI가 빛을 발휘해야. 전기 자체로서는 소용이 없잖아요. 감전만 시키지. 전기가 기계화하고 결합됐을 때 동력이 되는 것이고 자동차와 결합됐을 때 전기 자동차가 되는 것이고 가전과 결합됐을 때 가전 편리성이 되는 거지. 전기 자체로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AI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AI가 결합할 그 X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등 하는 것이 다수가 있으니까 산업 도메인에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제조업 세계 1등 하는 것이 대여섯 개 있죠. 반도체, 자동차, 화학, 조선 뭐 등등. 의료 아니 그 대한민국 빅5 병원 같이 큰 병원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의료 AI로 글로벌하게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몇 있어요. 저는 그 기업들이 앞으로 그 영역에서 세계 3등, 5등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뷰노, 루닛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뷰노 대표가 인터뷰한 것 보니까 처음에 의료 AI 뼈 골밀도 측정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개발할 때 아산병원하고 제휴를 했는데 해보니까 일본 같으면 10군데 병원하고 제휴해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한국은 아산병원하고 하니까 그 이상 데이터가 있더라. 이만큼 병원이 가진 데이터와 시스템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1등할 분야가 다수 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면 1등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정부의 아까도 제가 전자정부 시스템 말씀드렸는데 세계 최고의 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하면 항상 1등이잖아요. 전자정부에서 UN 뭐 평가 1등, 공공데이터에서 OECD 1등, 최근에 디지털 정부 OECD 평가에서 1등 이런 이 세 가지가 저는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AI를 활용하면 세계 1등할 분야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포스코죠. 세계경제포럼에서 AI를 활용해서 제조 혁신을 이룬 공장들
선정해서 등대 공장이라고 칭호를 줘요. 포스코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등대 공장 칭호를 받았는데, AI를 이용해서 고로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잖아. AI는 사람을 닮은 것이 아니고, 절대로 AI는 인공지능 하니까 사람을 닮은 것처럼 하는데, 사람을 닮은 게 아니고 최적화해내는 기술이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해서 최적화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 정밀도를 높여가는 기술인데, 이 고로 스마트 고로의 그 온도와 또 이 투입을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야 효과가 높아지더라 해서 생산성을 10% 20% 높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AI 활용의 성공적인 사례인 거죠. 세 번째로,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데이터 얘기하면은 흔히 하는 얘기가 데이터 거래소 만들자, 뭐 데이터 유통 뭐 체계를 하자, 이런 얘기 하는데, 데이터는 거래되는 데이터, 유통되는 데이터는 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데이터는 처음에 전략 세울 때, 마케팅 계획 세울 때, 상권 분석할 때, 그럴 때나 중요하지.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사업에서, 자기 공장에서 산출한 자기 데이터예요. 그걸 저는 퍼스트 데이터라고 하는데,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데이터는 서드 파티 데이터고, 자기가 스스로 산출하고 축적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활용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는데, 대기업 같으면 그 힘으로 스스로 하죠. 물론 포스코도 스타트업 전문 기업하고 결합해서 그런 성과를 냈지만, 대기업은 스스로 힘으로 얼마든지 분석 활용할 수 있어요. 중견 중소기업은 그게 취약하죠. 이 취약한 중견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중간에 이 분석기업, 데이터 전문기업을 육성해서 서로 결합해서 윈윈 파트너십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전문기업의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ABC 정책을 통합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지금은 좀 상식화된 말이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그때 생생한 경험이 있는데, 과기정통부 차관 하다가 이제 물러난 분을 이제 식사를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클라우드 산업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벤더들이 워낙 무지막지하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워낙 규모 크고 자원 투입이 막대하고 기술 개발이 워낙 빠르고 하니까, 클라우드 산업은 대한민국 가망성이 없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냉철히 봐야 된다 하는 것이 불과 2년 전의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규제도 심했고, 뒤에 저 데이터 경제 선언이 첫 번째 18년 8월이니까 2년 2, 3개월 전인데, 저 데이터 경제 선언이 클라우드 규제 개선 선언이에요.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개선하고 클라우드 규제 개선, 그 두 개를 묶어서 그 규제 개선 현장 점검 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선언, 그러니까 그 두 개 규제 개선 발표를 했는데, 그걸 민간에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선언이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은 심지어 국방성조차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시스템 클라우드를 쓰는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제다이 프로젝트죠. 10조 달러. 그런데 한국은 보안, 국정원 이런 보안 감사가 너무 심해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이렇게 세 영역이 있잖아요.
새 국가기관이 퍼블릭 클라우드,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할래 할 수가 없었어요. 규제가 어느 정도 심했냐면 국가기관, 중앙정부부처, 민간 클라우드 일체 못 사용해요. 지자체, 퍼블릭 클라우드 일체 못 사용해요. 산하 공공기관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조건이 있어요. 산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시스템의 중요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해서 중요도 상, 퍼블릭 클라우드 못 써요. 중요도 중, 국정원하고 심사 평가 받고 해. 하만 써라. 이게 불과 2년 전 국내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규제였어요.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 보니까 국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시스템 중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있는 게 불과 1%예요. 1%. 99%는 규제에 막혀 있고 이걸 이 18년 8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클라우드 규제 개선하면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다 퍼블릭 클라우드 쓰고 다만 개인정보, 뭐 민감정보, 보안의 민감정보 이거 빼고 이 10% 빼고 나머지 90%는 다 퍼블릭 클라우드 써도 된다라고 네거티브 원칙으로 규제를 바꾼 거예요. 이게 불과 2년 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데이터가 집적되는 곳이 클라우드잖아요. 분석되는 것도 클라우드고 AI 프레임워크,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클라우드란 바탕 위에서는 서비스 개발이 안 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클라우드 산업 육성 없이 어떻게 데이터와 AI 산업을 키울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 인체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게 인체 비유잖아요. AI가 두뇌라면 빅데이터는 두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피고 클라우드는 그 피를 뿜어내는 심장인데 심장이 튼튼하지 않고 어떻게 두뇌가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must do, 반드시 가야만 되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서 가야만 되는 아니 자원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마존 AWS보다 자원은 부족하죠. 그렇지만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것을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엣지 컴퓨팅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우리 통신망과 결합해서 엣지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또 한국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 기술 지원을 더 열심히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우리만 쓰라는 거 아니고 그렇게 불안하고 못 믿어오면 글로벌 벤더랑 한국 기업하고 멀티 클라우드로 같이 써봐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돌파구를 내서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이걸 해야지 어렵다고만 놓고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커다란 육성 전략, AI, 데이터, 클라우드 뭐 이 전략에 따라서 정부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데이터 경제 선언이 있었고 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재부에서 부랴부랴 데이터 AI 경제 활성화 5개년 로드맵 발표했고 디지털 정부 혁신 뭐 이 국무회의 보고에서 국가 전략 만들었고 AI 국가 전략 발표했고 올 초에 데이터 3법 개정까지 이렇게 쭉 숨가쁘게 달려왔죠. 이게 혁신 성장하겠다고 하는 그 이정표들이라서 디지털 뉴딜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 뉴딜을 하는데 이게 세상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좋은 거, 더 집중할 거, 잘하는 것을 모아서 전면화하고 가속화하자는 것이지. 그게 디지털 뉴딜이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뉴딜을 이런 뭐 준비된 시작, 뭐 또 표현을 하자면 오래된 미래, 뭐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올 4월 달에 디지털 뉴딜 최초 제안을 했는데 그 4월이란 국면 아시죠? 4.15 선거, 총선 지나고 코로나 방역 위기에서 꽤 잘 한다라고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고 이제 방역 위기에서는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찾아오는 것이 경제 위기잖아요. 일자리 위기잖아요. 자영업자, 또 뭐 항공산업, 여행산업, 관광산업, 문화산업 이런 대면 산업은 다 락다운 상태니까 청년들 일자리가 없잖아. 해서 정부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노래를 부를 때 이때가 그러니까 모든 정부 부처가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전전긍긍할 때인데 청와대 수석실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루는 뭐 문 원장이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한다는데 그거 좀 정리해서 리포트를 해다오. 그런 전화는 꼭 금요일 날 오후에 와요. 오후 5시에. 그리고 또 청와대 사람들은 항상 일요일 날 일을 해요. 일요일 날 일해서 준비해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뭔가 바쁘게 움직이려고.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전화해가지고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좀 보자고 하니까 정말 이틀 동안 밤새웠어요. 우리 관련 부처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준비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정부 혁신, 디지털 포용, 또 데이터로 청년 일자리 만드는 데이터 청년 뉴딜 뭐 이런 사업 계획들을 준비를 한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디지털 전환, 국가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계획을 일자리에 포커싱해서 이틀 동안 밤새워 가지고 만든 보고서가 이 디지털 SOC로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선도라는 보고서예요. 디지털 SOC는 아시죠? 그 SOC야 사회 간접자본인데 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SOC란 AI, IoT, 인프라, 데이터 이런 자원들이죠. 이쪽을 집중해서 일자리도 만들면서 미래 혁신 성장 기반도 구축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잡자 하는 계획을 만들었죠. 일단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수석하고 얘기하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항상 뭐 BH에서는 티타임을 할 모양이에요. 아침 정식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하고 주요 수석이 그래서 수석이 VIP한테 뭐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내용이 뭐 괜찮다 한번 보시라고 주니까 대통령은 또 변호사 출신이어가지고 업무 보다가 이제 업무 마치고 퇴청할 때 관제에 들어가실 때 그냥 안 가잖아. 항상 서류 뭉치 싸들고 가시잖아. 그래서 이 보고서를 저녁에 관제에서 보시고서 뒷날 아침 8시 화요일 날 티타임 때 문 원장이 제안한 보고서가 다 일리가 있더라. 이대로 해라. 궁금한 거 있으면 문 원장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화요일 날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뒷날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비상경제 확대회의인가 제2차 비상경제 회의 때 한국판 뉴딜 하겠다. 디지털 뉴딜 한다라고 공식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밤새워서 만든 13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디지털 뉴딜의 그 밑둥이 된 거죠. 거기에 당에서 주장하는 그린 뉴딜이 붙고 그리고 또 휴먼 뉴딜이 붙고 뭐 해서 한국판 뉴딜 모양새가 이렇게 정비해 가는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향후 뭐 이 100년 대한민국의 설계도라고 하는 한국판 뉴딜의 첫 원점이 이렇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코로나나 디지털 뉴딜이 없더라도 지금 디지털 전환이란 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전 세계적인 추이고 제가 맨 첫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디지털 전환은 향후 50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그런 기술 혁신 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더라도 어차피 갈 텐데 그걸 코로나라는 위기가 경제 위기가 이걸 전면화되고 이 조속하게 앞당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인 사업을 조금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고 민간에서 반응이 어떤지. 디지털 뉴딜의 시그니처 사업이 데이터댐이잖아요. 근데 데이터댐 뭐 그 말 그대로죠. 데이터를 모으고 축적하고 거기서 가공하고 결합하고 분석 활용해서 뭘 만들어내요? AI를 만들어내는 거죠. 과거 100년 전에 후버 댐에서는 전기를 만들어내서 그 전기로 공장도 돌리고 도시도 만들어졌잖아요. 라스베가스 도시도 만들고, 그러니까 관광도 하고 산업도 육성하고 하듯이 지금은 데이터 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AI를 만들어서 온갖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AI 학습용 데이터, 공공 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AI 플러스 X 지원하는 거, 또 클라우드 전면 전환, 이런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시그니처 사업이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이에요. 올해 본 사업 예산이 300억이었는데 뉴딜 때문에 추경 하반기 예산이 3천억이에요. 10배가 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쪽 AI 데이터 뭐 이 영역에서 뭔가 관심 있는 사람들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2천여 기관 기업이 컨소시엄을 짜가지고 뭐 4.2대 1의 경쟁률로 참여해서 아주 뜨거웠던 그 시장 분위기와 반응을 직접 느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이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생태계가 취약하지 않습니까? SI 중심이어서 자생력이 약하거든요. 근데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 SI 기업이 데이터 인력을 뽑고 AI 인력을 뽑아서 AI 기업 데이터 사업으로 진출해요. 바뀌어요. 대단한 변화죠. 제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1년 전부터 시장 플레이어들 만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건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활용해야 가성비 있게 구축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1년 전에 시장 조사할 때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12억에 됐어요. 지금 200개가 생겨났어요. 시장은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물량이 150종 데이터 구축하는 걸로 3천억이 투입되니까 클라우드 소싱 그 워커들이 2만 명이 사람을 못 구해서 지금 이 기업에서는 안절부절할 정도로,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퇴직자분들, 경력 단절 여성들, 장애인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기사가 나가잖아요. 이렇게 클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자유롭게 자기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에 저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가면 그 신문사 그 기자로 전화가 불통나게 나간대. 아유, 나도 그 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그 탐사 보도팀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놓고 뭐 인형 눈알 붙이, 디지털 인형 눈알 붙이기니 이런 뭐 단순 알바성 일자리니 해서, 야, 이 탐사 보도 집중적으로 해서 문제점을 한번 집중 파헤쳐 봐야 되겠다. 5명을 팀을 짜서 직접 5명 중에 1명은 한 달 동안 클라우드 그 플랫폼에서 일을 했고 직접, 나머지 4명도 오며 가며 지하철에서 뭐 하고 하면서 또 직접 한 달 동안 해 보니 이건 비판할 게 아니네. 굉장히 유의미하네. 의미가 있는데 해서 처음에는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사업을 무지막지하게 비판하려고 탐사 보도 시작했다가 총 4회 5회 보도 나온 기사는 이걸 긍정하고 이걸 더 장려하고 기회를 부각시키는 쪽으로 기사가 바뀌었거든요. 그 기사를 보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퇴직자분들, 경단녀들, 장애인분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줘서 그 기자 팀장 말로 자기 기자 생활 기사 쓰고 그렇게 전화 많이 받아본 것은 처음이다 할 정도로 그런 변화가 있는 거고요.
기존 사업에서도 적극적으로 AI 전환을 위해서 뛰어드는데 그 150종 중에서 헬스케어 분야가 있어요.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대한민국 대형 병원은 다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좀 찜찜하잖아요. 의료법 규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다가 정부에서 마음 놓고 판을 깔아주니까 이 기회에 한번 해보자. 자기들이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병원 고유의 AI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 보자 라고 다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의 AI 활용의 어떤 전환점이 된 사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시장 분위기를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도 작년에 10개, 올해 5개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슬슬 이제 자성적으로 데이터를 공급하고 또 기업이 투자하고, 그리고 잘하는 기업들 더존비전, MBM, BC카드, KT 등은 신규 사업도 강화하고 해서 새로운 움직임들이 벌어지는데, 대표적으로 더존비전이 중소기업 ERP를 보급하는 회사잖아요. 기업 내부 관리용으로 쓰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하는, 중소기업들 90% 이상이 다 더존비전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존비전은 손바닥 안에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를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고, 판매, 회계, 재무,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매출 채권의 신용도를 분석해서 매출 채권 담보로 신용 사업을 하는 것을 새로운 사업을 기획을 했어요. 이게 규제 샌드박스에서 허가가 나서 2년 동안 이제 신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래 기업의 신용도 평가는 은행 고유의 업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은행이 기업의 신용도 평가를 잘하겠어요? 아마존이 기업 신용도 평가를 잘하겠어요? 신용도 평가를 하려면 생생한 살아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1년 전 회계 데이터거든. 1년 전 재무제표예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아마존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살아있는 리얼타임 데이터예요. 어느 게 더 데이터가 중요하고 데이터가 정확하겠어요? 기업의 신용도 평가할 때 은행이 잘하겠어요? 아마존이 잘하겠어요? 아마존이 훨씬 더 생생하고 정확하게 잘해서 아마존이 은행 사업에 아마 뛰어들 거예요. 이런 우리 더존비전이 지금 채권담보 신용 사업에 뛰어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전면 전환, 이게 2년 동안에 벌어진 변화입니다. 2년 만에. 2년 전에 불과 1%밖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살 수 없다라고 했던 규제가 불과 2년 만에 행안부에서 무슨 일을 지금 뉴딜 사업으로 하고 있느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산 시스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민간 클라우드로 갈 수 있는 거, 또 중요도 정보가 민감해서 공공 클라우드로 할 것을 지금 조사하고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어요. 조사와 ISP를 하고 있어요. 그 올해 ISP를 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부터 5년 안에 순차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다 클라우드로 옮길 계획이에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정부 시스템 18만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민간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게 한 60% 돼요. 이걸 민간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클라우드 기업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카카오 엔터 비즈 사업을 강화하잖아요. 안산 에리카 캠퍼스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4천억 투자해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이버 클라우드 사업 집중하잖아요. 뭐 등등의 이런 공공 영역을 강화하는 시장의 반응과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고요. 네트워크 사업을 저희가 많이 하니까 인프라쪽에 중요한 것이 5G 망, 와이파이 망, 이런 모바일 망이잖아요. 이걸 하다 보니까 그 망의 장비 제조업체들, 솔루션 기업들,
기지국의 장비에 투자가 되는 거죠.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민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해야 될 핵심 과제가 뭐냐. 우선 AI 데이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장에서 어떤 상태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대기업들 있잖아요. 글로벌 대기업들은 끄떡 없어요. 그 도메인 경쟁력도 있고 AI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신규 사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을 효율화하거나 로지스틱스 물류를 최적화하는 데 쓰거나 온갖 방면으로 활용하고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 중국 작년인지 올 초인지 중국清华대에서 만들어낸 AI 경쟁력 보고서를 보니까 특허수 AI 관련 특허 출원수나 AI 관련 세계 유수 학술지 논문 등록 건수에서 세계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를 통틀어서 활발한 숫자가 많은 그 탑 10 안에 삼성전자는 항상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얼핏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더 막 발빠르게 움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AI 관련 특허 출원수나 AI 관련 논문 발표 숫자에서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정도로 잘해요.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미국의 AI 랩을 만들었죠. 해서 제조 공정의 효율화에 쓰겠다고. 이렇게 뭐 화학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대기업들은 지금 잘 하고 있는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IT 플랫폼 대기업 대표적으로 카카오, 뭐 네이버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예요. 전 세계 플랫폼을 미국 5개 기업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걸 가파 M이라고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포함해서 5대 플랫폼이 세계를 좌우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럽은 초토화가 됐죠. 유럽은 이 미국 플랫폼에 모든 게 빨려서 국가 주권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런 위기 상황이고 일본도 초토화가 됐죠. 전 세계에서 플랫폼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의 이 5개 플랫폼에 대항할 만한 그나마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쌓아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의 카카오와 네이버 이 2개 플랫폼이 유일해요. 전 세계에. 그래서 네이버는 이걸 가지고 일본과 동남아시아로 확장해 가는 것이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모든 산업 영역으로 확장해 가고 있는 거죠. 카카오 플랫폼 안에 하루에 수집되는 데이터가 4천만 건이라고 그래요. 이건 내가 카카오 대표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살아있는 생생한 데이터가 하루 4천만 건씩 들어오고 있어요. 네이버는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의 경쟁력을 잃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살아있는 데이터가 유입되는 자동으로 유입되는 플랫폼이 있어야 엣지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AI 스타트업들이 각 영역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것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 중에 그러니까 30년 전 1990년대 IMF 경제 위기 그걸 ICT로 저희가 극복하면서 삼성전자라는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만들어지고 네이버, 카카오
같이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AI 시대에 세계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가는 AI 기업, 물론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서는 제조 AI, 의료 AI, 교육 AI, 교통 AI 이런 도메인별로 탑10 안에, 더 잘하면 탑3 안에 들어가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반드시 나올 그런 조짐들이 보이죠. 그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리드 같으면은 토익 공부 어떻게 잘하게 만들까 하는 플랫폼이잖아요. 산타 토익으로 유명한. 간단하게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우리 넷플릭스에서 영화 추천 받잖아요. 또 네이버나 에서 뭐 하면 상품 사면은 뭐 한 가지 관심 있으면 계속 추천 받잖아요. 그 추천 시스템을 활용해서 학생들 토익 문제 푸는 것을 이렇게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A라는 유형의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은 B, C, D도 틀리더라. 그 유형을 분석해서 그 약한 것만 추천해줘요. 그것만 반복해서 그러니까 추천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토익 점수를 올리는데 최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AI를 토익 학습에 결합시킨 플랫폼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게 토익에서 시작해서 최근에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확장하고 베트남에 진출하고 미국에 진출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교육 기업으로 AI 플랫폼을 가진 글로벌 교육 기업으로 아주 잘 성장할 수 있는 거. 의료 쪽에 루닛 우리하고도 사업을 같이 했는데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마다 전문 의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장비는 있지만 전문 의사가 없어서 엑스레이 찍어놓고 폐 질환 검진 받으려면은 전문 의사까지 왔다 가고 해서 뭐 시간이 길면 일주일 걸리고 뭐 이런 걸 클라우드 기반 AI 폐 질환 진단 서비스 하면은 20초 안에 폐질환을 진단해 주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 굉장한 성과가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수아랩은 언론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요. 제조업에서 뭐 하자 유무를 검사하는 시스템인데 정밀도가 높아서 미국 기업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2,300억에 매각된 뭐 그런 사례인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성과 창출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지금부터 꽃을 피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걸 이제 그 분야별로 보면 1등하는 분야가 있다고 했잖아요. 의료, 제조, 뭐 교육, 교통 이런 분야에서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의료 같으면은 의사들 전문 지식이 있죠. 병원의 의료 데이터 대한민국 같이 뭐 좋은 병원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료 데이터 많죠. 그리고 AI 기업들 지금 막 생겨나고 있죠. 이런 생태계들 삼박자가 맞아서 각 분야별로 세부 질병별로 전문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생태계가 이제 막 분화되어서 풍성해지고 있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더 잘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뭐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인데 AI를 잘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한 거잖아요. 데이터를 돌릴 수 있는 컴퓨팅 파워, GPU 팜 있어야 되고 또 데이터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알고리즘이 뛰어나야 되고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 세 박자를 국가가 어떻게 할 거냐를 연구해서 전략을 세우면 되는 거죠. 이 세 박자의 바탕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인재 우수 인력은 있는 거니까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에서 고민하면 되는데 그래서 인프라 GPU 팜이나 알고리즘 이런 부분에서는 컴퓨팅 파워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투자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자. 무작정 예산을 투자한다고 뭐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거 해봤자 GPU 개발하는 엔비디아 좋은 일만 시켜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정부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민관 협업으로 좀 그랜드 프로젝트, 알파고 이후 충격을 주었던 GPT-3 모델 같은 거, 한국어판 GPT-3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AI 프레임워크를 민관 협력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인재 확보는 좀 저희가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도권의 AI 관련 학과 정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도권 뭐 인구 억제 이 정책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고 편법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컴퓨터공학과, 물리학과, 통계학과, 수학과 등등 이런 스템 교육 중심의 학과는 대폭 늘려야 되고, 병역 특례도 정비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학습 방법도 좀 체계화해야 되고 등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아마 이게 마지막 장표일 거예요. 이제 이렇게 디지털 뉴딜이 되고 전환이 급진전되고 하면은 반드시 이제 이론적인 쟁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큰 쟁점만 정리해 본 건데, 당연히 기본소득, 로봇세 이런 쟁점들이 있고, 플랫폼 노동들이 많아지니까 다 플랫폼 위에서 콜 받고 일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어디 전속 노동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리고 데이터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데이터는 각 시스템에서 나오는데, 시스템은 각 부처별로 다 주인인데 이걸 어떻게 조율할 거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한 관점에서 데이터 주권과 디지털 세를 어떻게 할 거냐,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굉장히 뜨겁고 민감하고 어려운 논점들이 많이 깔려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10분 정도 오버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제를 대한민국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포스트 코로나에 반드시 도래할 21세기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에 선도국가, 모델국가로 대한민국이 우뚝 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미롭고 유익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차 세종 국가 리더십 포럼을 마치겠습니다.